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집값 폭등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값 폭등 1탄, 2탄 방송 모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누리꾼들이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그 안에서도 집값 문제의 핵심 부처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이 국토부는 건설 마피아, 그리고 이제 또 기획재정부는 이제 모피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부 부처 중에 마피아 소리를 듣는 건 이제 이 두 개 부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그 취재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 방송에 등장했던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방송 보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고 전화까지 끊으시던데 얘기거리가 더 있나 보죠?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초에 하나를 팔아서 지금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채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요. 예. 네, 이 강남 알짜 재건축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네. 그럼 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투자 목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1979년 완공된 41년 된 아파트. 4,42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1999년 음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재건축 기준연한은 완공된 지 20년이었습니다. 2002년 추진위원회 결성, 그해 시공사 선정도 완료,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음마아파트도 2000년 2억대 초반에서 2003년 6억 원대로 3배 폭등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격은 최근 하루 자고 나면 1,000만 원 정도씩이 올라 그렇게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음마아파트를 샀습니다. 2003년 5월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토박입니다. 학교도 모두 대구에서 나왔고 20년 판사 경력 대부분 대구에서 일했습니다. 2003년 초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뜨겁다던 서울의 알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105제곱미터, 구입 가격은 6억 5천만 원. 전세 2억 2천만 원을 끼고 구입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계속 대구에 살았습니다. 1년 뒤인 2004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여의도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음마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서울 동부이촌동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3년 뒤에는 서울 방배동 아이파크 125제곱미터로 옮겼습니다. 2009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은마아파트에는 실제로 매입은 2003년 5월 5일 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인 가족도 그렇고 아들, 자식, 자녀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사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은마아파트는 왜 샀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애들도 서울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하니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평소에 저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살던 집 바로 옆에 했는데 저들 형편이 그래서 그 당시 33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애가 그때 고등학생이고 이래서 바로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하면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음마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6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음마아파트는 이후에도 계속 폭등해 2007년 1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파트값이 꺾였습니다. 순조로워 보이던 재건축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재건축 방식을 두고 집주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합 설립이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 시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3년 2월
8억 4,800만 원의 음마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10년 보유하고 차익은 2억 원 정도, 고점보다 4억 정도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실패한 투자였을까? 그런데 음마 아파트를 판 지 18일 만인 2013년 2월 2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140제곱미터, 초대형 재건축 기대주였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저층 아파트. 부지가 워낙 거대해 재건축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던 곳입니다. 구입 가격은 19억 1천만 원, 전세 7억 원을 끼고 샀습니다. 이번에도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음마 아파트에서 반포주공 1단지로 갈아탄 2013년.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커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실거주 용도였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매입한 것보단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딱 떨어지는 그 최저에 가까운 그 시점에 다시 또 재건축 아파트로 간 거거든요. 재건축 추진이 거의 확실시되는 아파트로, 그것도 더 대형 평형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재건축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2013년 하반기 재건축 조합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12월 국회는 재건축 특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한 사람당 아파트 3채까지 허용.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 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세 법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그 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반포주공 1단지의 실거래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수한 시점은 거의 최저점이었습니다. 매수 직후부터 반등이 시작돼 7년 내내 폭등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43억 원, 7년 만에 24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 2009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초동 대형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지은 165제곱미터짜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였습니다. 6년 뒤에는 용산 대우월드마크로 또 옮겼습니다. 낡은 재건축 아파트는 구입만 해놓고 대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11년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기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거 사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래 가격에 다 이미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지 않은 건 맞지만은 제가 지금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은 하지만 그걸 무슨 투기라 이래 하는 건 이제 억울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음마 아파트랑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실거주 문제 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음마하고 반포 가지고 계시는 17년 동안 인간은 스트레이트 상대로 소송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네. 그 보도 자체가 편파적이라서 소송을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재 안 나가겠어요. 다시 보도 나면 또 소송 내겠어요. 아, 네, 아니, 네, 사실과 다르면 소송을 내셔도 되는.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건축 아파트 갈아탄 시점이 참 절묘했네요. 네, 본인은 뭐 투기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 재건축 투자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찬성표를 던졌던 부동산 3법이 이 집값이 오르는데 한몫을 했고요. 그런데 거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요. 물론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이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도 주거가 필요하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두 채 이런 것은 크게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걸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집값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남 재건축을 산 사람들의 3분의 2가 이른바 갭 투자자였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방식을 놓고 소유주들의 의견이 갈라져 17년째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달 조합 창립 총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각 동에 1층에서 몇 층까지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했지. 실제 집주인도 많이 안 사시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해갖고. 신반포 2차가 이렇게 갑자기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은 재건축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해야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신반포 2차뿐만 아니라 개포주공 567단지, 압구정동 미성과 현대아파트 재건축, 과천주공 89단지가 모두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그만큼 재건축 갭 투자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천주공 89단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살지 않는 집주인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정부 통계도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66%, 그러니까 3분의 2가 갭 투자였습니다. 서울특별히 강남 재건축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실거주하진 않아요.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자기는 좋은 데 살아요. 그렇죠? 예. 거기 녹물 나고 막 이러잖아요. 주차장도 불편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갭 투자. 이게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연쇄적으로 주변 아파트 값도 끌어올립니다. 제일 꼭지는 당연히 강남 재건축이죠. 예, 그게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15억 초과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그 경기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 시장에 왜 그렇게 이제 계속 신경을 쓰냐면은 여기가 먼저 움직이면 전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강남 재건축 소유자의 3분의 2가 실제로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 야, 이 정도면 이건 뭐 집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 펀드인데요, 펀드. 예. 네. 음마 아파트 상황은 더 심해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2명꼴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요? 2명이요. 이런 실태를 보면 아파트가 삶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단지 주호영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예,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건 특정 정치인을 콕 집어서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까지 뛰어드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 폭등 1, 2탄이 국회의원들의 얘기였다면 오늘은 집값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을 취재했습니다. 사실 이 두 부처는 이 정부 부처 안에서도 가장 힘이 센 곳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2014년 12월 통과된 재건축 특혜 3법. 그 중에서도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는데요. 당시 국토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계속되던 집값 폭등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 첫 기자회견, 부동산 규제 철폐부터 꺼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고 오히려 그 주택 거래가 너무 죽어서 지금 경제 전체적인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그런 투기 과열지구 제한한 것을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종부세는 지금 현재 한 금년에 더 그 부동산 경기를 좀 파악해가면서 2008년 가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집값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 10억 초반에 거래된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그해 12월 7억 원으로 3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총대를 맨 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폐지, 투기 과열지구 지정 폐지, 이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같이 실물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즉각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세했습니다. 당시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 민영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영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국토부가 스스로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건설업계 수건이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의 요구도 집요해졌습니다. 가격 규제라는 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산품도 아니고 농산품도 아닙니다. 주택이란 부분은요.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발표 다음 달 국토부는 직접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대개 뭐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거품이 좀 생긴다든가 또 일부 소수 뭐 땅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제기를 해왔어요. 위원님하고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민간이 시장에서 공급하는 어떠한 상품, 제품도 가격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격 규제가 되고 있는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각종 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긴 셈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규제가 다 풀려버리고 이제 남은 건 분양가 상한제뿐. 국토부가 다시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이 지금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3년 더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주택까지 분양 허용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특혜 3법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주택 3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법안으로서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던 부동산 3법. 그 결과 재벌 건설사들과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수천억 원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전체 수주액은 160조 원을 돌파했고 건설사들의 민간 부분 수주액은 단 1년 만에 70% 폭등했습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공산품도 농산품도 아니고 이 주택이니까 가격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이게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 규제는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장관의 말도 참 그렇습니다. 집은 기본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대중교통까지 어느 정도 규제를 하잖아요. 네,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자기들 4대 임무를 적어놨습니다. 보편적 주거 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의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 주거 복지,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게 시장에만 맡겨둔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국토부가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웬만한 재벌 건설사들이 모두 회원사입니다. 이곳의 2인자는 정병윤 상근 부회장,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입니다. 국토정책국장과 청와대 비서관, 국토도시실장을 역임했고 2015년 국토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까지 올랐습니다. 퇴임하고 2017년 11월 건설협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정부 고위관료에서 건설업계 이익단체 2인자로 변신한 겁니다. 정병윤 부회장, 올해 2월 국토부로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에게 벌점을 더 강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입법 예고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탄원서를 받은 오른쪽 사람은 국토부 기술안전 정책관, 정병윤 부회장의 국토부 후배입니다. 정 부회장은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제 특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만은 그 특혜를 해소하면은 규제 완화가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윤왕로 씨,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서명교 씨,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건설정책국장을 지낸 김형렬 씨입니다. 역시 재벌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외건설협회. 최근 10년간 회장들의 면면을 봤더니 박기풍, 최재덕, 이재균 회장이 모두 국토부 차관 출신입니다.
가격 규제는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일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앞장섰던 권도엽 국토부 장관. 그런 가격 규제가 되고 있는 저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교부 관료 출신으로 차관까지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갔습니다.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한 달에 2,500만 원을 받고 김앤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신이 좀 더 사려 깊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는 CJ 대한통운 사회이사, GS건설 사회이사를 거쳐 지금은 또 다른 건설업체 한미글로벌 사회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때는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부 관료였다가 지금은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변신한 사람들. 이런 사례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관료들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맨날 국민들과 눈높이 해가지고 정책을 짜지 않아요. 관료들은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건설업계나 훨씬 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훨씬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이트는 정병윤 건설협회 부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료가 퇴직하고 건설사들 이익단체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했습니다. 정 씨는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에서 승인받아 적법하게 취업했고 전문성을 살려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2월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의 국회 통과 당시 국토부 고위 관료들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여형구 2차관, 최정호 기조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모두 다주택자, 그것도 강남 아파트 보유자였습니다. 정병윤 당시 국토도시실장, 퇴직 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으로 간 그 사람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2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정호 당시 기조실장,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습니다. 김재정 당시 주택정책관, 한 경제신문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강남 재건축 등 2채를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기조실장까지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국토부 재산공개 대상자들 전체의 재산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294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24명으로 전체의 42%나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99명으로 전체의 34%였습니다. 집값 정책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 기획재정부도 분석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기재부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7명으로 전체의 36%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68명으로 전체의 53%였습니다. 이런 숫자는 현 정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재산공개 대상자 8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6명으로 40%,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25명으로 28%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산공개 대상자 3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으로 32%, 강남 아파트 보유자도 12명으로 32%였습니다. 야, 이건 정말 심하네요. 국토부의 차관 그리고 뭐 기조실장들이 다 퇴직을 하고 나서는 건설업계 로비스트로 뭐 자리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퇴직 공무원도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업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국토부, 여기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건설 마피아, 토건 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전관 예우죠. 현직 관료 입장에서는 선배 관료들의 말을 무시하기도 어려울 테고 또
또 자기들 퇴직 이후도 생각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도 많네요. 예, 그리고 또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관료들도 상당히 많고, 야 이게 전수조사 양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많이 썼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40% 정도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게 건설 마피아 얘기인데요. 모피아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도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문제에 영향력이 큰 부처인데요. 지금부터는 기획재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집값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집권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9%,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2.69%나 폭등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김수현 사회수석.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이지만 보유세에 변화를 주면 서민들이 우려한다며 종부세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부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종부세는 9회 말 이제 수정을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걸 어떻게 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럼 강화는 더 안 하겠다? 앞으로 지금 글쎄요 그거를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잔뜩 긴장하던 투기 세력이 마음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9월 여당이 먼저 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 기재부의 입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당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일정 정도 박근혜 정부 때 다 해제됐던 부동산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강화 대신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최대 85%를 깎아주는 파격적 혜택이었습니다. 이 혜택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돼 2017년 12월 일몰제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던 바로 그때 기재부는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관련한 거니까 기재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브레이크도 뭐 약간 거절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그거를 갖고 온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되냐고. 투기꾼들의 주택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2017년 98만 채에서 올해 초 157만 채로 60%가 늘어났습니다.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해를 넘긴 2018년 7월 계속 집값이 오르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 정권에 부담이 된다 하면서 종부세를 올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고, 사실 기재부가 이제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민 대안이라는 것도 뭐 뻔한 거죠.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공제 축소를 주문했지만 기재부는 무시했습니다. 재정개혁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존중이었지만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집값은 계속 폭등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버티지 못하고 2018년 9월 9.13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됩니다. 정작 골든타임은 다 흘려보낸 뒤 찔끔 신용만 낸 셈입니다. 재정개혁 특위의 안보다도 더 획득된 안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주택가격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분명히 줬던 거죠. 기획재정부의 힘은 막강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아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재정 건정성과 낮은 세율을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도 보편 복지도 모두 반대합니다. 올봄 1차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전국민 지급에 저항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재부의 전통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이고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이 낮은 세 부담률이거든요. 그래서 세 부담이 낮아야지 나라 경제가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 저과세 매우 약한 미미한 보유세나 양도세는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투기꾼들은 집요하고 냉철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까지 선포한 정부 정책은 무디고 느슨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가 3번에 걸쳐서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 추적 멈추지 않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am the passenger. 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4번째 방송입니다. 야.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마스크 쓰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일주일 연장됐잖아요. 당분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당분간은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심하는 건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허유로 MC 나오셨고요. 조승원 MC 그리고 이동경 기자.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부동산 집값 폭등 3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한숨은 뭐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그 전수조사 한 게 양이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상당히 걸렸겠던데요. 근 10년 분량씩 재산에 다 뒤졌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렸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됐냐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계속. 눈가가 촉촉해졌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계속. 그 재산 돼 있는 걸 공개된 거 다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재산 공개 정보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동호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파트 몇 제곱미터 이런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동경 기자 저희 지난번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에서 자전거로 언덕길을 오르던 장면.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지성을 겸비한 취재도 할 줄 압니다. 이번에는 엉덩이로 취재. 엉덩이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 또 등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정 정치인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는데 이분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주로 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는 울진입니다. 중고대는 대구입니다. 사실상 같은 지역, 울진은 좀 떨어져 있긴 해서 제가 그거는 확실히 철저하게 지금 해요. 고등학교는 울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구 지역. 물론 뭐 영남대도 약간 대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아무튼 대구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대구에서 법관 생활을 쭉 하셨고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관 생활은 정확하게 만 20년을 하셨는데 군 법무관 3년 빼고 수도권 성남에서 1년 동안 법관 생활이 있었고 그 4년을 뺀 16년은 모두 대구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이른바 향판. 네, 요즘은 지역 법관. 옛날에는 제가 좀 올드해가지고 지역 법관입니다. 저희 때는 다 향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남에서 잠깐 성남지원에 판사 생활 하실 때 보니까 그 대치동 쌍용 아파트에 거주하셨어요, 전세로.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밝히셨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그 발언이 나옵니다. 이제 제 살던 옆에 음마 아파트를 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 바로 직전에 성남지원에서 잠깐 판사 생활하셨는데 그때 쌍용 아파트 살 때 눈여겨 봐뒀다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를. 바로 길 건너에. 그 얘기를 실제로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또 현장 취재를 갔는데 정말 뭐 사시다 보면 바로 보시겠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음마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있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무슨 다른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도 가족들도 전부 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도 대구고. 그렇죠. 판사 법복 벗으신 다음에 바로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음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 재건축의 가장 핫템 음마 아파트를 이제 6억 5천만 원 주고 사신 거죠. 2003년이면은 그렇죠. 이 한 3, 4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3배가 뛰었거든요. 한 2억 정도 하던 아파트에 다 6억, 7억 가서 이거 엄청 비싸다 이렇게 느껴졌을 시대였던 거예요, 당시에. 맞습니다. 3배 정도. 집값이 막 폭등하던 시기였잖아요. 기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3배 정도 폭등한 시점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6억이 약해 보이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추이들을 본다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도 과감하게 일단은 매수를 했다. 일단 구입했다. 샀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 나서도 계속 폭등을 했죠. 12억, 13억까지 올라가잖아요. 13억까지. 일단은 성공한 투자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음마 아파트에 이를테면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가격이 고꾸라지고 뭐 10억 뭐 그렇게 떨어지다가 2008년 9년 당해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데 그 뒤로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파트를 판 2013년 정도가 거의 저점 정도 되는 거죠. 그 8억 얼마에 파셨다고요? 8억 4,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한 12억, 13억까지 갔으니까 고점보다 한 4억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파신 거예요. 뼈 아프셨겠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재건축 잘못 들어갔다가 크게 못 먹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2월이었어요. 팔고 바로 18일 만에 반포 주공 아파트 19억 1천만 원짜리로 이제 갈아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 경위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했냐면 해당 그 달에 판매된 국토부 실거래가로 다 올라옵니다. 며칠 날 얼마에 시가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가 다 나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산 공개상에 나와 있는 뭐 판매 가격, 구입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는 2월 8일 날 매도를 했고 반포주공 1단지는 18일 뒤인 2월 26일 날 딱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입한 19억 1천만 원의 기록이 딱 그날만 딱 있습니다.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수한 것일 거다. 라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격이 없으니까요. 그 뒤로도. 근데 이 시점을 보면은 결과론적이지만 이후에 이제 이게 19억 1천만 원에 사신 게 44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43억, 4억 이렇게 치죠. 근데 저점이었어요.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도 거의 저점이었고 이 반포 주공도 저점인데 저점에서 저점으로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작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지지부진한 작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추진을 목전에 둔 큰 걸로 갈아타기에는 저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시점을 아주 잘 택하셨어요. 보니까. 왜냐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3년 2월에 반포주공을 사고 9월에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은 아무것도 아니고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강남권에 정말 많은 단지들이 조합 설립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사실. 리포트에서도 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조합 설립의 벽조차 못 넘은 단지들이 그렇죠. 엄청 많거든요. 자, 그때 당시 이제 자금을 보면은 음마 아파트를 처분한 가격이 이제 8억 4,800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세를 7억 끼고 샀으니까 실제로 19억 천이 다 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12억 정도 들었겠죠. 네. 나머지 한 4억. 음마 아파트 판돈 중에서도 전세금은 또 돌려줬죠. 3억 4천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5억 현금. 정도의 현금이 예,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한 7억 정도가 비는 거죠. 그거를 부인 명의로 6억을 부인 돈을 6억을 네. 합쳐서 산 걸로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정밀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얼추 대략 19억 1천만 원의 매수 가격에 얼추 그 합이 맞아 떨어지죠. 네. 네. 이걸 구입하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2014년 12월에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원래 2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했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 조합원당 아파트 3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대박이죠.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산 집은 그 혜택을 다 받은 거죠. 네. 왜냐면 상당히 큰 평수로 옮기셨으니까 세 채까지 이렇게 예, 2채 받으시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 집은 플러스 뭐, 원. 네. 집을 편의점에서 초콜릿 사 먹을 때나 보는 원 플러스 원을 집에서 저는 약간 좀 초현실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제 얘기 같은 주변 얘기 같은 느낌은 좀 잘.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 집값 폭등 1탄, 2탄에서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던진 찬성법으로 자기가 산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것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해충돌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사실 오늘은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은 실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7년 동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렇죠. 뭐 어느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이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을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내용 중에 이제 인터뷰한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어차피 그쪽은 돈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남 얘기처럼 저도 사실 초반에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19억. 뭐 이렇게 머리 19억이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 근데 문제는 거기가 오르면 지금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향까지 이게 오고 와서 결국은 여기를 잡아야 전체적인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에 되게 맞다. 이거구나. 피라미드 사실 얘기를 했죠. 강남 재건축, 강남 랜드마크, 마포, 용산, 성동.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나머지 서울 지역. 그 나머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렇게 집값 폭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정점에 지금 재건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건축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매수를 하면서 실제로 살진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많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로도 이미 국토부에서도 통계를 이미 밝혔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강남 이제 4구인데 요즘은 플러스 강동구까지 해서 4구로 하니까요. 강동구까지 해서 강남 4구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자의 3분의 2가 실제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제가 취재를 가서 다녀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3분의 2는 약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실제 거주한다라고 하고, 뭐 다른 제가 재건축 단지들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아파트는 30%면 정말 많이 사는 거야. 실거주가.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 사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도면 정말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모 아파트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들 할 정도로 사실은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실제로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재산을 다 봤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실제 가진 집으로는 음마 아파트와 반포주공이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한 채가 있는데
전세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전세도 17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 공개가 16년, 17년 분량이 누적이 그대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다 본 건데 전세로 항상 전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세 아파트도 이렇게 세월을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의원이 막 되고 난 뒤에는 추정컨대 급하게 집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용산에 59제곱미터니까 평형물이 20평 형태로 혼자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용도였던 것 같고 거기 전세가 2년 만에 아마 끝나고 이제 서초동으로 진입을 하시고 그때도 또 신축 아파트여서 뭐 가봤더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또 서초동에서 서초동의 코어인 아크로비스타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올린 당시로서는 신축 당시에는 최고급이라고 했던 지금도 최고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꼭 당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용산으로 오셨는데 이게 뭐 요즘 뭐 용산 강남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용산에 해당 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갔는데 이렇게 문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저도 여기 사시는구나. 그래서 음마 반포주공 1단지는 실거주가 없는 분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는 게,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나중에 투자 뭐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이 되면 많은 돈이 되니까 갖고는 있어야 되고. 사는 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제가 그 여의도에 아마 다 아실 텐데 모코 아파트 저희 여의도 시절에 그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잖아요. 거기가 한 40년 거기도 됐잖아요. 제가 거기가 싸가지고 월세로 들어가서 저 이제 아나운서 좀 어렸을 때 거기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진짜 낡았어요. 그리고 복도식으로 돼 있고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벌레 많고 막 이제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거기 안 살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도 뭐 거의 10억 원이 넘었다. 뭐 살려면 그런 전세는 싸고 전세는 엄청 싸고 전월세는 진짜 싸고. 저희가 실거주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가는 유보했죠.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오죽 재건축이 이 아파트 가격의 정점이고 여기가 불에 타고 있고 가격이 불타고 있고 이게 오죽 잡히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분양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넣었을까 정부가 오죽하면 그 극약 처방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다지 극약 처방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네요.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이제 깎아주잖아요. 그것도 2년 거주 요건이 예전에 다 있었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 안 깎아주겠다. 옛날부터 있던 정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김현미 장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마 2017년 무렵. 그러니까 처음 취임했을 때 무렵인데 그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말이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우리 정책 뭐 부동산 정책 막 20몇 번 나왔는데 지금 다 막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 그리고 이 집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철학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실거주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 그리고 국토 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공공재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거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안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거기 사놓고 자기는 딴 데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갭 투자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는 이거를 긍정적이라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뭐 그걸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문제가 제기한 거는 그 국토와 관련된 그리고 집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발의해서 입법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정점에 있는 분들만큼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잣대를 달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문제라든가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사실 이게 경제 활동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의 주거권을 결과론적으로 침해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권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말 그대로 깡통집이 돼버리면 전세로 들어가 있던 분들은 집값을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해서 새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사실 재건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그렇죠. 발생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지금 갭 투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갭 투자가 돼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집 여러 채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서 나머지 그 일반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완벽하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도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이제 다주택자들. 가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아니 내가 돈 많아가지고 내가 집에 돈이 이렇게 많아서 아니 그리고 지금 저금리인데 그럼 투자할 때 어딨냐. 주택 사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걸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주택은 집 그리고 우리 땅이라는 거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헌법 정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과 땅에 대한 개념은 공공재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되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를.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 잘못만으로 짚을 수 없는 게 그걸 다 열어주고 조장한 정부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법인 내 가지고 여러 채 사면은 사업자가 되면은 세금 엄청 깎아주고 지난 이런 이탈에서 것들. 다뤘죠. 그런 문제들. 국토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사회주의 발언에 가격 규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라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면 모르겠는데 주택을 왜 가격 규제를? 이거 국토부 차관이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발언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관련 기사도 검색이 안 되는 걸 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영상 그리고 그 발언이 왜 그때 당시에도 화제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게 뭔 영상이에요? 그게 상당히 옛날 영상이잖아요. 20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그때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발언도 전혀 화제가 안 되고 넘어갔다는 것도 저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가격 규제 정말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이제 버스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장 그 대출 금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법자들의 이자 규제하죠. 그것도 다 규제하죠. 못 올리게 상한제 투죠. 상한제 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그렇죠. 임금도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품인데 이것도 최저선을 정해놓잖아요. 규제를 하잖아요. 가격을. 부동산 임대를 규제하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규제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 가격도 규제했어요. 마스크도 못 올리게.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마스크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니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몇몇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화인데 자본주의 사회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만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시장에 맡겼을 때 그 균형 가격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입합니다.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요금, 대법자 이자, 마스크 가격 다 규제하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이잖아요. 이거.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재. 국토부 관료들의 이런 인식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식을 하고 정책을 펴죠?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차관 이런 분들은 누가 선임하느냐? 대통령. 당시 청와대죠. 당시 청와대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해볼 만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희가 따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다주택자 비율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보거나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의 나름의 고위 관료들은 나와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죠. 권도엽 장관 아까 그 사회주의 발언하셨는데 건교부 출신이고 건교부 나가서 도로공사 사장을 갔다가 다시 국토부 차관으로 돌아오십니다. 대단하시네. 그러고 나서 차관 끝나고 나가서 김앤장 고문으로 가세요. 로펌으로. 김앤장 고문을 2011년 4월까지 하다가 그 바로 다음 달에
이번 국토부 장관으로 또 옵니다. 일단 김현장 고문을 하다가 정부 부처 장관으로 오는 것부터가 좀 문제고 사실은. 청문회 때 그 얘기가 안 나왔었나? 잠깐 나왔었다고 하죠. 근데 뭐 제가 사려 읽지 못하다고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더 재밌는 건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그 이후에도 CJ 대한통운 사회이사, GS건설 사회이사, 한미글로벌 사회이사. 여기도 건설사입니다. 한미글로벌 건설사예요? 이름이 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여기도 건설사입니다. 건설업체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 해외 건설 수주. 해외 건설하고 일반 건설들이 하는 거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글로벌이라는 게 또 건설 회사 이름이 글로벌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 쪽에 조금 더 강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드린 게 국토부 고위 관료를 지내고 퇴직하고 나서 건설사들의 이익단체 일종의 로비스트로 가는 걸 이제 쭉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이 권도엽 장관의 이력을 보면은 그걸 넘나들었어요. 왔다 로비스트 했다가 장관 왔다가 또 로비스트 갔다가 장관 왔다가 여기 있다가 떠나서 로비스트 요게 아니라 왔다 갔다. 아니 이런 분이 정부 장차관 하시고 고위 관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정책이 펴질까 참 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정책이. 그렇죠. 의문이 신뢰. 듭니다 정말. 네. 근데 국토부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다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관은 어느 자리, 뭐 기조실장은 어느 자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기존 뭐 법조계 전관 예우 뭐 이런 거 손색 없게 정말 제가 기사를 쓰는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또 엇비슷한 단체들이 너무 무슨 협회 주택건설협회가 있고 주택협회가 따로 있고 전문 건설협회, 한국 주택건설협회, 그냥 주택협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제가 보면서도 쓰면서도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다 그 단체들의 자리 아주 요직마다 다들 상임 부회장, 상금 부회장, 부회장으로 아예 마련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은 예전에 저도 좀 취재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거대한 이 건설업계에 4대 메이저 협회가 있잖아요. 4대 메이저 협회가 있고 그 중에 원탑, 투탑을 다루는 데가 한국주택협회인데 이 한국주택협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거대한 그 주택업계 중에 빅4 중에 빅1탑이에요. 원이나 투나 정도 되는데 투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 근데 하여튼 이 한국주택협회 구성을 보면 재밌어요. 그게 회장은 건설업계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맞습니다. 후반에 GS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인데 딱 뭐냐면 부회장 자리를 딱 그 용도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전부 예외 없어요. 관료 출신. 다 국토부 관료. 국토부 관료 오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걸 막으려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그거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도 있죠. 이거 다 피해간 겁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를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한 거죠. 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다뤘지만 이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금 부회장님 기조실장으로 국토부 공무원 생활을 마친 뒤 2년 만에 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이게 갔어요. 원래 3년 아니에요? 3년입니다. 3년인데 2년이 채 안 돼서 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3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3년 내에도 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취업 심사를 거쳐서 그거를 승인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걸 받았다라는 걸 저한테 강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승인을 못 받은 사람도 과연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동경 기자 한번 취재해보고 추적하겠습니다. 좋은 소재. 과연 승인 거절을 받은 사람은 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또는 그 직무 연관성을 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국토부 기조실장이면 국토부의 예산, 인사, 뭐 장차관 다음으로 기획조정이니까. 아니 대부분의 모든 회사의 기조실이 이거 안 걸리는 게 없지. 직제표 짜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사실. 정부로 치면 총리실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사실 연관성을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건설협회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한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 이게 뭐냐? 국토부 기조실장까지 하신 분이 직무 연관성, 그러니까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저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강조를 하시냐면 자기는 주택 안 했다 그거예요. 자기는 국토, 토목했다. 토지 이런 분야를
저 주택 안 했어요. 저 안 그 얘기 했어요. 나오죠. 주택. 네, 그 얘기 나올 주택 것 안 같았어요. 했어요. 저 승인 심사 받고 간 겁니다. 제 전문성 살리려고 대한건설협회 갔습니다라고. 사실상 이 승인 네, 심사가 허울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말씀하신 뭐 부회장, 상근 부회장 뭐 이런 자리는 상근이라는 거는 이제 글로 출근하신다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도 연봉이 만만치 않겠네요. 아, 상당히 세겠죠. 추적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로 괜히 옮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그 정병윤 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탄원서 쓰여진 그 박스를 전달하는 네. 그걸 받는 사람은 국토부의 토지정책관이요? 무슨 아닙니다. 건설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네. 자기 후배예요. 후배한테. 그렇지. 탄원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야. 그 사진 한 컷이 네. 사진 한 건설협회가 찍어서 돌린 사진이에요, 당시에. 아, 건설협회가 찍은 거예요?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홍보하려고. 아, 우리 이 정도로 해서 국토부에 이 정도까지 입김 네. 얘기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공개적인 로비 장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이트에서 또 되게 예민한 아이템을 다뤘는데 우리 김영국 부장님이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기자 나 좀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 되게 신경 쓰인다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뭐 되게 신경 쓰인다고. 그런 예를 들어. 아니 이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지금 따지면 팀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언론계도 그런 게 있죠. 아, 그렇죠. 기자 오래 하시던 분이 기업체 홍보로 가서 거기서 나중에 기자 후배한테 전화해서 야 기사 그거 좀 어떻게 좀 뭐 안 되냐 이렇게 했대. 물론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그런 사라졌죠.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들 하게 그렇죠. 되죠. 예. 국토부만 너무 저희가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식의 전관 예우가 있던가요? 기획재정부는 좀 깊게 못 들여봤네요. 네, 다음에 취재해보시죠. 아, 예. 이것도 추적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네. 훨씬 넓어요. 시간이요. 걸치는 분야가 넓어요. 이걸 팀장님. 아니, 이거 이거 비방용. 아니 이게 유튜브다 보니 제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러니까 그 담당 분야가 넓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건설은 건설업계와 국토부 이렇게 딱 1대1 매칭이 돼서 확 드러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게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김앤장 고문도 가시고 어디 아무 기업체나 걸린 데가 없으니까. 상근인 고문이나 뭐 사회이사로 가면은 다 직무영관서이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계와 유착했다는 게 국토부만큼 드러나지 않으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갈 쟤네들도 다 가는데. 우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가는 건데 기재부 애들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왜 안 줘지고 우리만 줘져? 우리만 유착이야? 뭐 이렇게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억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또 취재를 해야겠죠. 억울하시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문제는 이제 추적을 못 해봤지만 기재부가 왜 그렇게 보유세 강화에 집요하게 저항하고 반대했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거치면서 계속 반대하고 막았다는 사실을 이제 쭉 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인터뷰나 뭐 취재를 하면서 이 대목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경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주택 문제는 이를테면 그 밑에 있는 그 하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가 살아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주택 규제, 종부세를 통한 뭐 세제적 압박 뭐 이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과 맞지 않는다. 네, 맞지 않는다. 후순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들 해 주셨고요. 네. 근데 오늘 인터뷰해 주신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죠. 한국의 모피아들 기획재정부가 신화처럼 떠받드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 또 하나는 낮은 세율. 세금 그렇죠, 높이면은 경기 확 꺼지고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경기 꺼지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이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좌우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 못 늘리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늘리고 있는 분야가 공공 분야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마치 공공에 돈을 쓰면은 나라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가 그런 보도자료 계속 뿌려대고. 그렇죠. 네. 네. 지금 일단 특히 그 추경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반대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이 수해복구 지역이라든지 특별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사실 돈이 나가야 되는데 네. 추경 또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미 다 땡겼어서 우리 돈 없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OECD에서 그 국가부채 비중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터지자마자 뭐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을 찍어서 일단 네. 뿌렸고요. 미국이야 뭐 돈 맘대로 찍어도 사실 안 나요. 걔네들은 지들 돈이 뭐 거기랑 비교하기는 좀 기축통화니까. 예, 그렇긴 하죠. 예. 다만 제가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케인즈가 입증해낸 거거든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경기 꺼질 때 공공이 퍼서 사업 벌려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살려내고 건전해서 여기까지 몰고 온 힘인데 우리 기재부 관료들은 아직도 거기까지도 못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을 팠죠. 지난주 방송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거기로 다시 돌아가. 지난주 방송 한번 보시면 강을 팠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예. 아니, 근데 참 이 문재인 정부도 아까 뭐 김현미 장관이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철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고? 예, 정책 수단이나 관료들을 휘어잡고 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까 조수원 MC가 클로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투기꾼들은 죽자 살자 덤벼드는다. 그럼요. 정부는 너무 느슨하게 슬금슬금 대처한 게 아니라 더디고 무디고 느슨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국토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피아, 건설 마피아에 그렇게 집요하게끔 해왔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23번? 23번 내놨잖아요. 네. 23번 내놓고 이 모양 되고 연끌이란 말 나오고 할 정도 되면 이거는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성도 없었고 좌충우돌을 계속하면서 이건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단 말이죠. 관료는 영원. 이렇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뿌리 깊은 시장주의자들 그리고 뿌리 깊은 유착 관료 사회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이 부동산 사태, 집값 폭등 사태를 만들어내는. 내가 집이 아까 다주택자 비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세금 올리려는 법안을 내달라고 내가 작성을 해서 국회에 갖다 주려는 고위관료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기재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 53%가 강남 아파트. 네. 이분들 머릿속에서 사실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국민들과 눈높이 자체가 고위 공무원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 많은 논란들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황이라는 걸 통해서 저들은 우리가 좀 다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일부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에 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 문제는 연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 집값 문제는 국토부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회의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이런 식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처 모두 다 모아가지고 총리가 아예 손을 한번 좀 잡고 나가든지. 이 정도면 지금 청와대 사령탑이 그러니까 뭔가 태스크포스를 완전히 구성을 해서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국토부에 맡겨서 거의 전권을 국토부에다 주는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뭐 대충 할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거 이동경 기자 되게 미안한데 이제 막 취재 끝내고 온 사람한테 그건 정말 우리 전관 그거 승인 심사 반려가 얼마나 됐는지 그건 진짜 눈동자 흔들리는 거 잡히나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한번 한번 추적해 보시죠. 네, 진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밌는 취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가 늘었어요. 재밌는 취재가 미안합니다. 수고했다고 말만 해놓고 아니 선배가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니 그 해수부도 해피하라고 부르고 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요 제가 교육부는 팀장이거든요. 해피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 한번 알아봐요. 그 승인 팀장이 흐뭇하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승인 심사 과연 필요한가? 뭐 진짜 승인 심사는 내가 볼 때는 한번 해봐요, 진짜. 이게 한 10%도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모르겠어요, 예감이네요. 한번. 10%. 네, 심각합니다. 아 근데 조영 원내대표 전화 통화하는 내용 보니까 스트레이트 상대로 이미 소송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법무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저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건 없어요. 물론 소장을 접수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송달이 안 됐을 수 있고. 송달이 안 됐어요. 네, 곧 올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저희 보도에서. 철저하게 취재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이번 방송 보시고 또 하나 더 보내시면은 저희가 아니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뭐 소송 아니라 사실은 인터뷰를 충분히 해주시면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반론을 반영했을 텐데 그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인터뷰 전화 그냥 끊어버리시던데. 그러게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뭐 편파적이라고만 하시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뭐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 봤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장 접수되면 또 스트레이트 후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동경 기자 진짜 오늘 전수조사 고생 많았어요. 진짜 애썼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연결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늘 끝에 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는데 네네. 두 가지를 좀 더 부탁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방사수. 본방사수. 저희 일요일 밤 8시 25분입니다. 네. 본방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만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스트레이트 진짜 괜찮더라. 공정하게 잘 보도하더라.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해봅시다. 자, 허유로 아나운서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